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으로는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습니다. 비상겸 사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오는 18일 출석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려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함께 병력을 투입한 지휘관 3명이 모두 다 구속되면서 이를 지시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퇴했습니다. 한 대표는 탄핵에 찬성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주심에는 헌법재판관 중에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는 탄핵 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했죠. 오늘 바로 재판관 회의를 열었고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이번 달 27일로 정했습니다. 첫 소식 이시열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국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재는 곧바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부터 지정했습니다. 제1차 변론 준비 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변론 준비 기일은 재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의 쟁점과 주장 등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2차 담화 때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주심 재판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이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끌게 되는데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헌재는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공식적으로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증거조사와 쟁점을 미리 정리할 이른바 수명재판관에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연구관 10여 명 남짓한 규모로 TF팀을 꾸린 헌재는 탄핵 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사건 등 8건의 심리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헌법재판관이 3명 모자란 6명이지만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6명 모두 찬성해야 탄핵이 가결되는 지금 상황보다는 나머지 재판관을 채우는 게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를 서두르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반대 입장이죠. 아직 합의된 바 없다며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현 상태로도 재판 절차는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민주당이 헌재 9명 전원 구성에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 탄핵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목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9일 후보자 선출안이 제출돼 법적으로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23일부터 이틀간 3명의 청문회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30일 날 본회의 처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주에 인사청문 특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여당 간사 내정자와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합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여야 간 아직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 일정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더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설명인데 민주당은 여당의 시간 끌기를 의심합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가 미뤄질 경우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또 다른 갈등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 궤도에 올라오면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제 국회의사당 쪽이 아닌 헌법재판소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글들이 쏟아지며 현재 홈페이지에선 이미 탄핵 재판이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혜빈 기자, 오늘 또 찬반 집회가 치열하게 열렸다면서요? 네, 평일 저녁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에는 수백 명의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주까지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오늘부터 이곳에서 본격적인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분 뒤에는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인데요. 이들은 앞으로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매일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결된 거 보고 집회에 참여하면 조금 더 좋은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오늘 낮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 성향인 엄마부대 등이 맞불 집회를 열어 탄핵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보수단체도 헌재 앞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에서 정권을 잡았잖아. 국민 투표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치를 하도록 국가를 운영하도록 놔둬야지. 예, 온라인에서는 이미 탄핵 찬반 심판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취재진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탄핵 관련 글이 오늘 오후 4시 기준 총 4만여 개가 올라왔는데요. 대부분 지난 토요일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사흘 만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그만큼 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찬성은 약 11,000건, 반대는 약 22,000건의 글이 검색됐습니다. 사실상 사이버 탄핵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헌재 앞에는 윤 대통령의 응원 화환과 탄핵 촉구 화환이 나란히 늘어선 모습 역시 볼 수 있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21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진보와 보수단체가 같은 시간대 대규모 맞불 집회를 벌일 예정인데 경찰은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검찰만 빠졌죠.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레 나와달라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 모두가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일단은 등기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응할까요? 장동건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 수사관들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모레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을 통보하는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수령을 거부당해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다시 시도했지만 1시간가량 경비단과 대치 끝에 실패했고 특급 등기를 통해 수령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수사 경쟁 중인 검찰보다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고발건으로 묶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사건도 공수처로 함께 이첩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공조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공조본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이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만나지 못했죠.
검찰이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또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 측과 출석 날짜를 조율해 보되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차 소환 통보까지 했는데도 불응하면 강제로 신병 확보를 하거든요. 박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어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하루 만에 2차 통보를 진행한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로 보고 내란 수괴와 직권 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2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은 첫 소환 통보에 변호인단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통보에 응해 출석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현직 대통령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응할지도 미지수인 가운데 2차 통보에도 불응하면 검찰은 신속하게 3차 통보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3차례까지 불응하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소환 조사가 임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는 검찰 출신 선배들이 합류했는데 이들은 변호인단 구성과 또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돌연 취소해버렸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형사사건 변호에 나설 예정인데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대검 중앙수사부장 시절 윤 대통령과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을 하는 등 윤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특수통으로 불리는 대구 고검장 출신 윤곽근 변호사도 김 전 위원장을 도와 변호를 맡을 예정입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와 대립해 대구 고검에 좌천됐을 당시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이외에 탄핵 심판을 위한 변호인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의 강일원 전 재판관이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핵심 구성원으로 지목됐던 석동현 변호사는 직접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대신 뒤에서 변호인단을 돕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에서 변호인단과 긴급 회의를 주최해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과 수사 대응 계획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도 했었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윤 대통령과의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취소 의사를 전했습니다. 곧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는 응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검찰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 군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고 있죠. 법조팀 우종원 기자와 대통령의 선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 또 봤지만 공조본도 검찰도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이렇게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 조사를 받을지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말 그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한다는 말이 맞겠네요? 그래서 이 법조계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일단 원칙대로라면 수사기관 두 곳이 각각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두 군데 다 출석해야 하는 것이 맞긴 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 출석하든 말든 우리 수사기관에 안 나오면 우리 수사기관의 요구에는 불응한 거다. 그러니 우리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곳은 출석했는데 또 다른 곳은 만약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안 왔으니까 체포영장을 발표한다?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원칙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보면요, A 수사기관에만 출석했다고 B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게 법원까지 가면은 법원에서 A에 출석했으니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각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정리하자면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이 출석할 곳을 선택할 수가 있고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성사시킨 수사기관이 이번 내란죄 수사를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은 검찰과 공조본 중 어디로 출석하게 될까요? 이게 쉽게 생각해 보면요, 그 검찰총장까지 지냈었죠. 이 윤 대통령이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로 출석하는 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배 검사들을 상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덜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총장 출신이 후배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다? 이런 모양이 안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공조본을 선택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어디로 출석하는 게 유리할지는 결국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지금 고민해서 선택할 듯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김광준 전 서울고검검사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경찰과 검찰이 모두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김 전 검사는 검찰에 출석하는 걸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검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이게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경찰이 별도로 조사해서 송치했던 건을 이건 우리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이다 이러면서 기각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윤 대통령이 검찰 선배를 수사한 사건에서 김 전 검사는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참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소환 요구서를 아예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쪽 다 안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윤 대통령이 아예 출석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게 된다면 검찰이든 공조본이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에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영장을 받는 이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러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요. 이 법조계에서는 경호처가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고 있는 게 혹시 이게 윤 대통령의 의도에 따른 거였다. 이러면은 오히려 체포영장 발부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체포영장이든 소환조사든 이게 언제쯤 될까요? 만약 소환 조사에 응한다 이러면은 윤 대통령은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이 요구한 시점보다 좀 더 늦은 날짜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찰이 첫 소환 통보 때 준 말미가 나흘이었고 이제 2차 소환 통보한 시점까지 고려하면은 아마 이번 달 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소환에 불응한다 이렇게 되면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시점도 계산해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시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른바 오물풍선 원점 타격 의혹인데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혹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합동참모본부에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점 타격은 휴전선 넘어 북한 지역을 직접 공격하는 것으로 남북 군사대치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 상황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점 타격을 해서 미사일 공격을 하면 북한이 반발할 것이고 그걸 핑계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니까. 합참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히긴 했지만 실제 원점 타격과 관련한 전술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피의 사실과 관련 없다고 항의하며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전에 접촉한 정황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포착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 행적과 다른 진술을 하다 긴급 체포됐는데 이를 위해선 검찰이 승인을 해줘야 하죠.
그런데 검찰이 체포 권한이 없다며 문 사령관을 석방해버렸습니다. 검경 간 갈등이 또 보이죠. 신재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북파 공작 부대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당일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특수단은 문 사령관과 계엄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제 2차 소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1차 진술과 다른 계엄 전의 행적들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계엄 며칠 전 두 사람이 사전 접촉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약 2분 만에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 두 사람의 사전 접촉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 체포 승인을 건의했지만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에 위반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는데 두 기관의 수사 경쟁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미 구속이 돼 있죠. 이로써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고 군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 등에 이동시킨 핵심 지휘관은 모두 다 구속됐습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 중 두 번째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곽 사령관은 특전사 소속 707 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인물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진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부분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오늘 병력 200여 명을 투입해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사령관 역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실 예정인가요? 국민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미 구속된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충암고 동문으로 여러 차례 계엄에 대한 사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직접 지시를 받고 병력 이동을 명령한 핵심군 지휘관 3명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대통령 목전에 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 특수본은 군의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확보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 연결해서 특수본 수사 상황 더 들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주요 군 관계자가 구속됐는데 앞으로 신병 확보에 집중할 인물이 또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일단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신변을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데요. 박 총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 포고령을 발표한 인물로 조지우 경찰청장에게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통제는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포고령에 따라서 제가 서울청장에게 지시한 겁니다. 다만 박 총장은 계엄령은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를 보고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특수부는 박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서 여러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만약 박 총장까지 구속되면 남은 건 계엄 사태의 꼭지점인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특수본이 수사에 속도를 내며 윤 대통령이 받는 압박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본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조사를 못했던데요.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응하며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특수본은 강제조사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일단 김 전 장관의 뜻을 따르기로 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불법적인 신문을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조사를 미룬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부는 내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수사본부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된 지 146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탄핵 찬성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지지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죠. 내년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걸까요?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선 한동훈 대표. 잠시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정상적인 당대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한 전 대표는 탄핵 찬성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친윤계를 의식한 듯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건 나라와 당을 배신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오열하는 지지자들의 배웅 속 국회를 떠난 한 전 대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MBN에 구태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한 전 대표를 몰아낸 것이라며 한 전 대표는 여러 활동을 통해 정치를 이어갈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원과 국민 63%의 지지로 당선된 한 전 대표는 146일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마지막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습니다. 계엄은 잘못됐지만 이 대표의 범죄 혐의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억울하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었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아직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고 소송 서류도 받지 않은 데 대해 재판 지연 꼼수라며 소송 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 말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계엄의 위법성과 이 대표의 법적 책임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대표가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사실상 전국 주도권을 선점하려 하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한번 부각한 겁니다. 당 차원의 대응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본인이 무죄를 다투고 떳떳하다면 소송 서류를 받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또 재판을 미루려는 시도를 멈춰 주십시오.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은 미루면서 탄핵 재판은 서두르는 건 모순이라며 공평하게 적용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관련법에 따라 내년 5월 이내에는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법관 기피 신청 소식이 확인됐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그 재판인데 법원이 이 기피 신청을 접수해 준 겁니다. 이제 이 대표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된 거죠. 당분간 재판을 받기 위해 수원을 오고 갈 필요도 없어졌고요. 윤규란 기자입니다.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현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이미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게 재판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배당을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고 이 대표는 똑같은 취지로 이번엔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 법원이 기피 신청을 접수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3개월까지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에서 해당 재판부는 재판장을 비롯해 배석 판사들까지 부서 이동이나 법원 전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지만 정치권도 시간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가 먼저 나오느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느냐. 헌재의 결정 시기는 곧바로 조기 대선과 직결되고 또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전국은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 추적 정치부 이호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 모두 다 빠른 판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대상은 다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빠른 탄핵 결정을 촉구하고 있죠. 대선이 빨리 치러지면 차기 지도자 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에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의 확정 판결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전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통령만은 막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탄핵 심판이 먼저냐, 선거법 판결이 먼저냐, 네. 여기에 따라서 지금 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 예상 시점은 엇비슷하다고 봐도 될까요? 예, 일단 헌재는 사건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고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네.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 시점의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면요.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헌재 결정까지 2달이 걸릴 경우 4월 벚꽃 대선이 치러질 테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석 달이 걸리면 5월 장미 대선, 이 최장 180일을 꽉 채운다면 8월 폭염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확정 판결도 5월쯤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리포트 보셨지만 조금 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다 이거군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그 사건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1심 선고, 그때 선고가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됩니다. 네. 이 선거법은 2,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데요. 이 규정이 지켜진다면 2심은 내년 2월, 확정 판결은 5월까지 선고돼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돼도 그 전에 이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겁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실에선 헌재 결정을 늦추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죠. 다만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문영배, 이미선 이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까지 탄핵 여부가 결정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사법 리스크 변수는 여야 잠룡들의 행보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비명계 원외 3김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일단 지난 대선에 도전했었던 김동연 경기지사, 또 계엄 선포에 독일에서 바로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중도 지향성을 강조하던 김부겸 전 총리가 거론되고요. 또 탄핵 정국에서 안정적으로 입법부를 이끌었다는 평과 함께 이번 신뢰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른 우원식 국회의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선 시기에 따라서 현직,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의 사퇴 시점도 좀 뭐 달라지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자체장 잠룡은 여권에도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한 전 대표도 대권 주자로 꼽히고요. 또 윤석열 정부를 꾸준히 비판해온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중도 보수 표심을 노린 대권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준석 의원이야말로 진짜 이 헌재 결정 시기에 따라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 없다 갈리더라고요. 예, 대선에 출마하려면 만 40세가 넘어야 하는 이 나이 규정 때문인데요.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현재 39세입니다. 내년 1월 30일 이후에 탄핵 결정이 나오고 60일 뒤인 3월 31일 이후로 선거일이 정해져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참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국민의힘이 거부한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고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제 여당은 없다며 참여를 압박했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다 가져가도 좋다고 했죠. 국민의힘은 그동안 독선적으로 의회를 다 운영하지 않았냐, 대통령 놀이에 빠지지 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기옥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 국면의 국정 정상화를 강조하며 자신이 제시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왜 민주당이 여당처럼 행동하냐며 거부한 걸 의식한 듯 주도권을 양보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당은 없다며 참여를 압박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나 협의체 구성이 무산될 경우 여당의 책임 소재를 돌리기 위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 대표는 또 시급한 경제와 민생만이라도 논의를 시작하자며 전국 수습 책임자를 자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정공백 수습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독선적으로 의회 운영을 할 거면은 뭐하러 여야장 그런 국정안정협의체 같은 것을 제안했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다행히 답이 왔습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 놀이에 빠지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며 탄핵 상황을 상기시킨 이재명 대표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등 경제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법 개정안 등 6개의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하거든요.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반대해온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거대 야당과 여론이겠죠. 일단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거부권 여부를 정하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여야가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법안들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21일까지로 기한이 남아있는 한 국회와 더 소통하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6개의 법안은 양곡법 등 농업사법과 국회법 등으로 여당과 정부가 그동안 계속 반대해왔던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여당도 반대하는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고건 총리는 2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6개 쟁점 법안에 이번 주 중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북 전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간단체가 전단을 날려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이젠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의 고성 속에 파행됐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조금 전 발언 가운데 윤석열 내란 수괴로 밝혀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발언 정정해 주십시오. 이견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위원장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퇴장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외통위에서는 비상계엄 이틀 뒤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는 외교부 당국자가 외신에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질타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던 행위입니다. 통일부는 최근 7개 대북전단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상황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전단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단 살포를 제재하지 않았지만 탄핵 정국에서 남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에서 한몫 톡톡히 한 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500만 원 썼다고 하던데 바로 여기에 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국회에 있는 카페에 500만 원을 썼습니다. 네. 덕분에 저도 취재차 국회에 갔다가 한 잔 마실 수 있었는데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를 포함한 국회 직원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 우 의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 식구들이 수고가 많았다며 커피숍 5군데에 100만 원씩 선결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2잔 마시지 그러셨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넥타이 정치. 누구의 넥타이를 말하는 겁니까? 네, 오늘 사퇴를 밝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넥타이입니다. 이 조선 세종 때 훈민정음으로 쓴 용비어 청가 문구가 쓰여 있는데요. 이 한동훈 대표는 과거 법무부 장관 취임식과 비대위원장 임명 수락 연설 등 새로운 직책을 맡을 때마다 이 넥타이를 맸습니다. 가격이 10,000원 정도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격은 그렇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땐 이 용비어 청가에 담긴 의미, 즉 하늘을 공경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는 경천애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넥타이에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의 용비어 청가가 적혀 있습니다. 네. 5개월 만에 한동훈의 꿈은 좌초됐지만 국민과 대의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넥타이도 화제던데요. 네, 우원식 의장 중요한 순간마다 이 연두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바로 지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있었던 날에도 이 넥타이를 착용했는데요. 이 넥타이에는 우 의장의 정치적 스승인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유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탄핵 찬성표의 진실은 여기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들 의원들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7명인데 이게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오갔습니다. 이 중 진종호 한지아 의원이 기권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진종호 의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일축했고요. 다만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취재를 해보니 원래 입장 그대로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누가 탄핵 찬성표를 던졌냐를 두고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내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사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투표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이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징계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 등 지역구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 김혜지 의원 등 비례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상현 의원은 MBN에 탄핵보다 더 무서운 게 분열이라며 탄핵 후폭풍을 우려했습니다. 예,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의 여파로 송년회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자영업자들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탄핵 통과 직후 직장인들 사이에선 조금씩 연말 약속을 다시 잡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목 사장님들도 한숨 돌리게 된 거죠. 다시 시작된 송년회,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침체된 골목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송년회를 재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후 직장인들 단체 대화방에선 취소되거나 자제했던 연말 약속을 다시 잡자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다음 주로 다시 잡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메뉴도 다시 정하고 장소도 다시 예약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같은 연말 분위기를 다시 내보고자 하는 생각이 큽니다. 회사 근처에 알고 있던 그 단골집들이 있는데 그런 데도 다시 약속 잡아서 가서 사장님들 힘내란 말씀도 좀 하고 싶고. 지난주만 해도 단체 회식이 3건이나 취소돼 적지 않은 손해를 본 한 식당 사장님은 조금이나마 기대를 걸어봅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2건이 왔어요. 내일 예약 한다고 해서 그래도 저번 주보다 낫겠죠. 비상계엄과 탄핵 후폭풍으로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녹아 다시 연말 특수를 맞을 수 있을지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첫 거래일인 오늘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컸습니다. 장 초반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는 등 호조를 보이다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했거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신 게 아닌 만큼 이런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비상계엄 전인 2,500선을 넘기도 했지만 결국 2,488로 0.22%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탄핵안 가결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고 헌재 결정까지 몇 달이 걸릴 거란 점에서 장기적 불안감도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란 기대감에 비해 상승세가 지속되진 않은 겁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장 초반 10원 가까이 떨어졌지만 다시 오르며 2원 상승한 1,435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작용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한 3, 40원 정도 올라서 한 1,430원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과 2016년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때는 코스피가 반등한 바 있습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반도체 불황과 출범을 앞둔 트럼프 등 대외적 요건이 좋지 않아 탄핵안 가결만으로는 반등이 어렵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저희가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탄핵 국면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고성장이라든지 반도체 경기가 화랑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라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 6단체장과 만나 정상적인 기업 투자를 요청하고 자본 외환 시장 선진화를 약속하는 등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젠 한국이 예전의 한국이 아니죠. 세계적인 정치 철학가가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전 세계 민주주의의 분수령이라며 한국의 극단적 분열을 풀어가는 그 과정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영구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20대 초반 당시 닉슨 대통령의 탄핵과 사임 과정을 취재했던 경험을 꺼냈습니다. My first job as a reporter was in the summer of 1974 covering the impeachment proceedings of Richard Nixon after the Watergate scandal.
우선 비상계엄령과 같은 조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미래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South Korea reminds me of the January 6th insurrection on the U.S. Capitol. Both are very consequential events that call democracy into question and the future of democracy into question. 특히 한국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지켜본 샌델 교수는 민주주의 수호는 당파가 아닌 원칙의 문제이며 이제 한국 사회가 극단적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If Korea succeeds in that, in doing that, it will provide an inspiration to, and maybe even some lessons for the rest of us. Because we too, now, our democracy, in this country, in my country, is operating under a kind of shadow of doubt. And the same is true in many European democracies. 샌델 교수와 같은 미국의 지식인들은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해결되는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을 벌이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병사 수십 명의 사진과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북한군의 5인 사격으로 러시아 측 특수부대원 8명이 숨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통하지 않는 언어 때문에요. 한여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 덮인 들판 위로 시신 수십 구가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촬영한 영상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교전 중에 전사한 병사입니다. 시신 가운데엔 북한군도 포함돼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실제 북한군 시신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와 북한군 병사로 구성된 부대의 전사자 추정치가 200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잇따라 전해지는 가운데 이곳에 배치된 북한군이 1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Попередні дані про те, що росіяни почали застосовувати в штурмах солдатів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Помітну кількість.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북한군 일부가 전선에서 활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북한군이 2시간 만에 지뢰밭을 뚫고 우크라이나군 300명 정도를 사살했고 쿠르스크 마을 한 곳을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 나토와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매일 유업의 일부 멸균 우유 제품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게 확인되자 지자체와 식품안전당국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유업은 단 한 팩의 우유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우유팩에서 갈색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나온 문제의 우유는 매일유업 광주 공장에서 만든 오리지널 200ml 제품입니다. 지난주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사내 급식으로 제공됐는데 이를 섭취한 일부 직원이 변색과 복통을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매일유업은 점검 결과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주 중으로 해당 공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유업이 우유 생산 과정에서 위생안전 조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오늘 반품된 제품에 대한 검사는 물론 문제가 된 제품 이외에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다른 제품까지 수거해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문제가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에 대한 검토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매일유업은 일부 제품의 세척수가 혼입된 일에 대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품질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매일유업의 사과와 진화에도 불구하고 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우유 제품에 대한 괴담과 불안감이 확산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비상계엄 시국에 여의도 국회는 채우기에 바빴는데 지방의회는 비우기에 바빴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 실태를 파악해보니 술판을 벌이는 건 기본이고 항공권을 위조해 돈 더 타내기 등 말하기도 민망한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 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에 4박 5일 일본을 다녀온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새벽 김해국제공항으로 의령군 의원들이 줄줄이 들어섭니다. 의료 복지와 도시 재생을 견학한다면서 실제로는 도쿄와 오사카 일대 관광 코스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시국에 출장을 강행해 외유성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국민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의원님들. 예? 국민 보기 안 부끄럽습니까? 4박 5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김규찬 의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멋쩍은 웃음만 짓습니다. 일정 강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3년치 실태를 살펴보니 떳떳하게 다녀온 해외 출장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실태 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 출장은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해외 출장 915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서 항공권을 위조해 비용을 청구하고 차액을 챙기는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혈세로 소주와 안주, 숙취 해소제 등 물품을 구입해 술판을 벌인 사례도 178건에 달합니다. 지방의회가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심사해오긴 했지만 의원이 자기 자신의 출장을 심사한 사례만 79건 되는 등 셀프 심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추위 속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눈비구름대는 빠르게 남동진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눈은 차츰 그치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제주 산지에 최고 5cm,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강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추워질 텐데요. 특히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칼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역은 맑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3도 안팎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 대부분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는 충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